태국은 현재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K문화를 버리자 태국에 큰 경제적 타격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왜 한국 문화를 태국이 버렸다고 경제적 타격을 입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비아 벤슨입니다. 저는 미국 뉴욕타임스의 국제부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아시아 지역의 문화 현상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기사를 쓰죠.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을 꾸준히 취재해 왔는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국에서 한류 콘텐츠 퇴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동료 기자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태국은 K-팝에 가장 열렬한 팬덤이 있는 나라 중 하나였으니까요. 특히 블랙핑크의 리사가 태국 출신이라는 점에서 태국 내 K-팝 인기는 국가적 자부심과도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 나라에서 한류 퇴출 운동이라니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태국으로 향하게 되고 비행기가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가슴은 묘한 긴장감으로 뛰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저를 반겼습니다. 습한 공기가 기내로 스며들었죠. 승객 여러분,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17분입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을 들으며 가방에서 기자 수첩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번 취재의 핵심 질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국 내 한류 퇴출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블랙핑크 리사에 대한 태국 내 인식 변화는 무엇인가? 이 현상이 태국 경제와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 연예기획사들의 태국 시장 전략 변화는? 수첩을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태국에서 한류 콘텐츠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실제로 얼마나 심각할까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를 향해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 방문했을 때는 공항 곳곳에 K-팝 스타들의 광고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태국 로컬 브랜드나 일본, 중국 연예인들의 얼굴이 대신하고 있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무언가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후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제 오랜 친구이자 이번 취재의 중요한 안내자가 될 앨리슨을 만나기로 했어요. 저희는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는데 그녀는 한국학을 전공한 후 태국으로 건너와 K-팝과 한류 문화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켜자 앨리슨에게서 온 메시지가 보였어요. 올리비아, 나 지금 공항 주차장에 있어. 10분 후에 도착할 거야. 공항 밖으로 나가자 앨리슨의 차가 보였습니다. 그녀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올리비아, 여기야. 앨리슨을 만나는 순간 제 취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같이 밝았지만 눈빛에는 뭔가 무거운 것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최근 급변하는 태국의 한류 관련 상황이 그녀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나 봅니다. 차에 짐을 싣고 조수석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태국 내 한류 상황, 정말 우리가 들은 것만큼 심각한 거야? 앨리스는 한숨을 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직접 보여줄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해. 특히 한국에서 꿈을 키우던 태국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녀는 원래 태국 내 K-팝의 성장과 글로벌 확산을 연구했지만 최근에는 문화 갈등과 민족주의의 부상이라는 주제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했어요. 연구자로서 흥미로운 변화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좋아하던 문화가 이렇게 배척당하는 걸 보니까. 앨리슨, 태국에서 K-팝 보이콧이 정말 그렇게 심각해진 거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도 들었겠지만 태국에서 K-팝 보이콧이 심각해졌어. 처음에는 소규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움직임이었는데 이제는 주류 미디어에서도 다루고 있어.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니까. 시내의 작은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어요. 태국은 제가 알기로 K-팝을 가장 열정적으로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였으니까요. 태국은 원래 K-팝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였잖아. 블랙핑크의 리사도 태국 출신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카페 안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앨리스는 우리가 앉을 자리를 가리키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이러니하지. 리사 덕분에 K-팝이 더 사랑받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리사조차 공격받고 있어. 벽에는 아직도 몇몇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른 포스터들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주문한 커피가 나오고 앨리스는 휴대폰을 꺼내 최근 태국 소셜미디어와 뉴스 사이트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 올리비아.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리사는 태국인이 아니다. 극단적인 반한 감정, 리사를 향한 비난 확산.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 리사는 한국 문화에 너무 동화됐다며 비판. 한류 콘텐츠 퇴출 운동, 태국 내 한국 음악 드라마 보이콧 요구. 스크롤을 내리자 리사의 사진에 X표가 그려진 이미지들과 악성 댓글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아니, 리사는 태국인인데 왜 이런 공격을 받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앨리스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일부 극단적인 단체에서 리사는 태국보다는 한국을 더 사랑한다면서 비난하는 거야. 심지어 그녀가 한국 기업 광고를 찍은 것도 문제 삼고 있어. 태국 브랜드는 홍보하지 않으면서 한국 브랜드만 홍보한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그게 지금 퍼지고 있는 논리야.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국제문화 흐름을 다루는 기자로서 이런 현상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럼 리사는 현재 태국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국 내 방송국들이 블랙핑크 노래를 덜 틀고 리사가 출연하는 광고도 줄어들고 있어. 일부 대형 쇼핑몰에서는 블랙핑크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해. 상황이 꽤 심각해져 가고 있어. 앨리스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태국 내 K-팝 팬클럽 활동 통계와 한국 드라마 시청률 변화, 한류 관련 상품 판매량 감소 등이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죠. 내가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보다시피 모든 지표가 하락세야.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급격한 변화지. 특히 젊은 세대에서 한류 콘텐츠 소비가 눈에 띄게 줄었어. 태블릿을 넘기자 태국 내 한류 팬들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10대 소녀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K-팝 포스터를 학교에 가져갔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이제는 K-팝 팬이라는 걸 숨겨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20대 여성이 앨리슨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아이돌 댄스 커버 영상을 올렸는데 요즘에는 악성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요. 태국을 배신했다. 한국의 앞잡이라는 식의 댓글들이요. 그래서 이제는 태국 아이돌 커버만 올리고 있어요. 영상을 끄며 앨리슨이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트렌드 변화가 아니라 정치적 맥락이 있는 현상이야. 태국 내 일부 정치 세력이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한류를 표적으로 삼고 있어. 그리고 이게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과 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앨리슨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앨리슨,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거야?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갑자기 나빠진 이유가 있을 텐데. 앨리슨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연달아 터졌거든. 불법 약 밀반입부터 불법 도박장 운영, 심지어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까지 한국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었어.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한 거야?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어. 관광비자 발급 요건도 까다로워졌고 태국인 특별 검문도 늘었다고 해. 물론 범죄자들을 잡기 위한 조치였지만 앨리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사실이 태국 SNS에 퍼지면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 한국이 태국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 태국인 차별이다라는 식의 글들이 급속도로 퍼졌지. 그러면서 한국 불매운동이 시작된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정부의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문제는 그걸 태국 미디어가 과장해서 보도한 거지. 그럼 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어? 그게 더 큰 문제였어.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초기에 이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 불법 체류자를 막지 못하고 한국 정부와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어. 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패통탄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외교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앨리스는 태블릿의 화면을 넘기며 한 전문가의 칼럼을 보여줬어요. 보다시피 모든 태국인이 한국을 무조건 비난하는 건 아니야. 이성적인 사람들은 불법 체류나 범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 하지만 SNS에서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더 크게 퍼지는 법이지. 그럼 이런 반항 감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접 보여줄 수 있어? 제가 물었어요. 앨리스는 커피잔을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지금부터 방콕 중심가로 가자. 직접 눈으로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카페를 나와 앨리슨의 차에 다시 탔습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앨리스는 태국 내 한류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사실 태국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이었어. 드라마 판권, 콘서트, 팬미팅, 화장품, 식품까지 연간 수십억 바트 규모의 시장이었지. 방콕 시내의 대형 쇼핑몰 앞에 차를 세웠어요. 시암 파라곤이라는 이 쇼핑몰은 예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한국 드라마와 K-팝 스타들의 포스터로 가득했던 곳이었죠. 여기가 태국 내 한류 콘텐츠의 메카였어. 기억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광고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사라졌지. 3층으로 올라가자 예전에 한국 아이돌 상품을 판매하던 매장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다른 콘텐츠 상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기 봐.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던 K-팝 샵이야. 지금은. 앨리슨이 한숨을 쉬었어요. 빈 매장 앞에는 임대 가능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옆 매장은 일본 애니메이션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중국 드라마 포스터가 걸린 카페가 새로 생겼어요. 매장을 돌아보며 저는 의아했어요. 태국 정부가 직접 한류 콘텐츠를 금지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거야?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반항 감정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OTT 플랫폼에 한국 콘텐츠를 줄이도록 압력을 넣고 있어. 넷플릭스 태국 버전을 열어보면 한국 드라마가 메인 페이지에서 거의 사라졌어. 태국 방송국들도 한국 예능 프로그램 방영을 중단했고 스마트폰을 꺼내 넷플릭스 앱을 열어보니 정말 한국 콘텐츠가 예전처럼 추천되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일본, 중국, 태국 로컬 콘텐츠가 전면에 배치되어 있었죠. 와, 이렇게 알고리즘까지 바뀌었어. 한국 드라마를 검색해도 나오긴 하지만 주요 페이지에서는 의도적으로 노출을 줄이고 있는 거지. 저는 메모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러면 태국의 경제도 타격을 받겠네. 앨리스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렇지. 한국 콘텐츠 사업이 태국에서 얼마나 큰데. 이 기조가 계속되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실제로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의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어. 한국 식품점들도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그때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어요.
푸드코트 한켠에서 몇몇 10대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한국 아이돌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다른 그룹은 그들을 둘러싸고 뭔가 비난하는 듯 했어요. 몇몇 쇼핑객들이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감정이 격해져 보였습니다. 저건 뭐야? 제가 물었어요. 앨리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태국 내 K-팝 팬덤의 갈등이야. 요즘 자주 벌어지는 일이지. K-팝을 여전히 사랑하는 팬들과 반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 간의 충돌이야. 이제는 한국 아이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 경비원들이 와서 상황을 통제하자 저희는 다시 이동했어요. 5층에 있는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가자 대형 TV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화면들에서는 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잠깐만 저거 봐. 앨리슨이 가리켰어요. TV 화면에는 태국 문화부 한국 콘텐츠 방송 비율 제한 검토 중이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까지 직접 나서려는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문화부에서 외국 콘텐츠 비율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콘텐츠를 겨냥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있어. 이미 몇몇 공영방송에서는 한국 프로그램 편성을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고, 저는 태국 취재를 하면서 이런 급격한 문화적 변화를 본 적이 없었어요. 메모장에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이게 다 불법 체류자 문제에서 시작된 거라니 믿기 힘들다.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사실 이건 단순한 문화 갈등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야. 태국 내 일부 정치 세력은 이런 반한 감정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 것 같아? 제가 물었어요. 앨리스는 휴대폰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연구를 위해 대략적인 추산을 해봤는데 태국 내 한류 관련 산업의 매출이 약 4~50% 감소했어. 연간 50억 바트 약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돼. 특히 K-팝 콘서트, 팬미팅, 관련 상품 판매 등이 급감했지. 태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이런 손실은 분명 큰 타격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볼까? 제가 물었습니다. 앨리스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해. 한국에서 꿈을 키우다가 최근에 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연습생을 말이야. 그녀의 이야기가 이 모든 상황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줄 거야. 앨리스는 방콕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로 차를 몰았어요. 조용한 주택가를 지나 작은 단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누굴 만나는 거야? 나린이라고 해. 얼마 전까지 서울에서 대형 기획사 연습생으로 있다가 태국으로 돌아온 친구야. 집으로 들어가기 전 앨리슨이 저에게 말했어요. 올리비아, 나린은 아직 상처가 깊어. 인터뷰하듯 질문하기보다는 친구처럼 대해줬으면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 문을 연 것은 또래 친구들과 달리 생기가 없어 보이는 18세 소녀였어요. 눈가에는 피곤함이 깃들어 있었죠. 앨리슨이 나린을 소개해 주었어요. 우리는 작은 거실에 앉았고 나린의 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나린, 괜찮다면 올리비아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니? 앨리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14살 때부터 한국에서 K-팝 연습생으로 지냈어요. 4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데뷔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죠. 저는 한국의 대형 기획사에서 태국 출신 연습생들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 당사자를 만나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계약이 해지된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사무실에 불려갔는데 회사 대표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태국 출신 연습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에서 꿈을 위해 달려왔어요.
가족, 친구, 학교 다 포기하고 한국에서 하루 15시간씩 연습했는데 앨리슨이 나린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어. 태국 출신 아이돌을 데뷔시키면 한국 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태국에서도 활동이 어려울 거야. 결국 나린은 눈물을 흘리며 한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녀뿐만이 아니었어요. 같은 기획사의 태국 출신 연습생 3명과 다른 기획사에 있던 태국 친구들 5명도 모두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했어요. 한국에 있던 태국 출신 연습생들 대부분이 계약 해지를 당했거나 스스로 떠나야 했어요. 우리끼리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다들 비슷한 상황이에요. 나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며 찍은 사진들, 같이 연습하던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오니 어때? 제가 물었어요. 나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더 힘들어요. 한국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봐요. 일부는 배신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K-팝에 빠져 태국을 버리더니 이제 와서 돌아왔냐는 식으로요. 나린의 어머니가 말을 이어받았어요. SNS에서는 더 심해요. 한국에서 버림받은 태국 연습생들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너무 많아요. 앨리슨이 한숨을 쉬었어요. 태국 내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요. 이 아이들은 양쪽에서 다 상처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제가 나린에게 물었어요. 매일 연습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태국 기획사에 들어가려고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연습생이었다는 이력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어요. 나린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유튜브 채널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 댄스 커버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악성 댓글이 많아요. 한국 노래만 부르지 말고 태국 노래를 불러라.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녀의 채널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천 명의 구독자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구독자가 급감했다고 해요. 일부 친구들은 다른 나라로 떠나려고 준비 중이에요. 일본이나 베트남, 필리핀 같은 곳으로요. 거기서 다시 K-팝 스타일의 가수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쉽지 않아요. 게다가 한국에서 버림받은 연습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니 더 어렵죠. 나린의 방으로 이동하자 벽에는 여전히 K-팝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방 한편에는 작은 연습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거울 앞에서 매일 춤을 연습한다고 했습니다. 제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비록 태국에서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음악과 춤을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눈빛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4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린의 집을 나온 저는 앨리슨과 함께 차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앨리슨, 나린 같은 연습생들의 이야기가 태국 사회에 알려지고 있어. 앨리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최근 태국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 특히 대형 기획사들이 태국 출신 연습생들을 대거 계약 해지했다는 뉴스가 큰 화제가 됐지. 태국 대중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 앨리슨은 태블릿을 켜서 태국 뉴스 사이트와 SNS 반응들을 보여줬어요. 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류를 보이콧한다고 해서 태국 가수들까지 피해를 봐야 해. 태국 연습생들은 무슨 죄야? 이런 정책은 너무 어리석다. 결국 K-팝 산업이 태국을 버린 거야. 우리도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일부 태국 국민들은 정부의 한류 퇴출 정책이 오히려 자국의 인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태국 고유의 문화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이 갈등으로
태국 경제는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어? 제가 물었어요. 앨리스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한국 기업들이 태국 투자를 줄이고 있고 관광객도 크게 감소했어. 특히 K-팝 행사나 한류 콘서트를 보러 오던 아시아 전역의 관광객들이 급감했지. 호텔, 식당, 쇼핑몰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태국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한류 관련 산업 축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80억 바트 약 1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와 한류 관광객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죠. 더 심각한 건 장기적 영향이야. 한류를 통해 태국 문화도 세계에 알려지는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있어. 취재를 마치고 방콕을 떠나기 전 앨리스는 말했어요. 결국 불법 체류자 문제로 시작된 작은 갈등이 이렇게 큰 문화적, 경제적 충돌로 번졌어. 태국은 한국을 버림으로써 자국 경제와 젊은이들의 꿈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어. 이런 문화적 단절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당장 피해를 보는 건 나린 같은 젊은이들이야. 비행기 안에서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한 가지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문화와 경제를 훼손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항상 꿈을 품은 젊은이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K문화가 사라지자 태국에 생기는 경제적 타격을 다룬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문화 자체가 한 나라의 경제력을 흔들 만큼 영향력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로 인해 이득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여성이 어딘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이내 다시 방에 들어가고 방에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명문대학교에서 아시아 경제와 정치 현황의 수업을 듣고 있는 레이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국가 간의 불법 체류 및 위장 결혼 문제를 다루는 수업이 있었어요. 최근 들어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와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했다는 이야기로 수업이 시작됐죠. 특히 아시아권에서 온 여성들의 유흥업소 취업이나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해요. 오늘은 아시아 국가 간의 불법 체류와 위장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국제 위장 결혼이라고 적으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2016년 태국의 위장 결혼 조직 사건입니다. 태국인들로 이루어진 이 조직은 한국의 경제적 취약계층, 특히 카드빚이나 대출로 힘들어하는 30, 40대 남성들을 타겟으로 삼았죠. 브로커들은 이런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위험 부담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유혹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PPT 화면을 넘겼습니다. 브로커들이 내세우는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보통 채무가 있는 30, 40대 미혼 남성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서류상 결혼이라며 접근합니다. 혼인신고만 하면 즉시 500만 원을 준다고 하죠. 여기에 더해 5년 동안 매년 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약속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카드빚이나 대출 상환에 쫓기는 상황이라 이런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어하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실제 적발된 사례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서류상의 결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의 실사를 피하기 위해 정교한 위장극이 펼쳐지죠. 먼저 웨딩 촬영을 진행합니다. 실제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포즈로 스튜디오 사진을 찍고 도심 곳곳에서 데이트하는 모습도 촬영해둡니다. 심지어 SNS용 일상 사진까지 미리 찍어두죠. 집안도 철저하게 꾸밉니다. 여성의 화장대에는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 화장품까지 모두 구비해두고 옷장에는 계절별 옷가지를 걸어둡니다. 욕실에는 여성용 샴푸와 린스, 보디워시까지 채워넣죠.
신발장에도 여성용 신발을 몇 켤레 놓아두고 거실에는 커플 사진이 담긴 액자도 걸어둡니다. 이렇게 실제 부부가 함께 사는 것처럼 완벽하게 연출하는 거죠. 이런 세세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불시 방문 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조사관들이 갑자기 방문해서 생활 흔적을 확인하고 부부 관계를 의심스러워하면 즉시 조사에 들어가거든요. 2018년에 발생한 대규모 위장결혼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던 태국 불법 브로커 조직이 적발됐는데 이들이 관리하던 명단에서 약 5,000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정보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 국적 취득을 시도하고 있었죠. 교수님은 관련 기사와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브로커들의 수법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우선 태국 현지에서 한국 체류를 원하는 여성들을 모집해요.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성들이었죠. 이들에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접근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을 물색하죠. 서류 위조도 대규모로 이뤄졌습니다. 가짜 경력 증명서를 만들어 취업비자를 받거나 허위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조작해 혈족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실제로는 유흥업소에서 일했어요. 한국 남성들에게 약속한 금액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단속에 걸리면 곧바로 태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남성들은 위장결혼 공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됐죠. 게다가 일부는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박과 금전 요구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조직이 태국 내에서도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콕과 파타야를 중심으로 한 브로커 조직들이 한국의 법적 허점을 노리고 있었죠. 특히 한국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과 국제결혼 관련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이런 불법 위장결혼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범죄가 아닙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와 이민 정책의 허점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입니다. 태국과 한국의 1인당 GDP 차이가 4배 이상 나는 상황에서 많은 태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죠. 여기에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국제결혼 관련 제도의 허점이 결합되면서 이런 불법적인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넘기시더니 최근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2024년 현재도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국적 취득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위장결혼으로 취득한 국적의 경우 20년이 지났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위장결혼 당사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SNS를 통한 은밀한 모집이나 종교단체를 가장한 국제결혼 주선 등 더욱 교묘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서 양국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합법적인 이주 노동자 제도의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때 교실 뒤편에서 갑작스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교수님. 태국 유학생 리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은 마치 모든 태국 사람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들은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학생 소연이가 차분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리차 씨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최근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통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장 결혼으로 적발된 사례의 70% 이상이 불법 취업이나 성매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어요. 2022년 부산에서 적발된 태국인 조직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국제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조직적인 불법 체류 알선망을 운영했죠. 이들은 한 번에 수십 명의 태국 여성들을 들여와 유흥업소에 취업시켰고 이 과정에서 위장결혼이 이용됐습니다. 소연은 경찰청에 수사 자료를 보여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한국의 복지제도까지 악용했다는 거예요.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정부 지원금을 받아냈죠. 2023년 서울 강남에서만 200여 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으로 돈을 벌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수급자로 등록해 이중으로 혜택을 받아간 거죠. 또한 이런 불법 행위들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정직하게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태국인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런 불법 사례들 때문에 태국인들의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했어요. 그 결과 정상적인 경로로 한국에 오려는 태국인들은 더 큰 차별과 불이익을 받게 됐죠. 이건 태국인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실 안의 학생들은 소연의 논리적인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니차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읽혔습니다. 태국의 경제적 현실과 한국의 법질서 사이에서 쉽게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문제라는 게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이 긴장된 분위기를 지켜보시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니차 학생이 말한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은 분명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소연 학생의 말대로 불법적인 방법은 결국 더 큰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교수님,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나쁘게만 볼 순 없어요. 한국 남자들이 돈을 받고 자발적으로 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도 살기 위해서. 교수님은 니차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셨습니다. 니차 학생,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함께 이해해보죠.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셨습니다.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적발된 대규모 위장결혼 조직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이 조직은 태국 방콕과 파타야에 거점을 둔 현지 브로커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신용불량자나 카드빚에 시달리는 30, 40대 남성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재혼이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놓인 남성들에게 단순히 서류상의 결혼이라며 접근했죠. 초기 비용으로 500만 원, 이후 5년간 매년 500만 원씩을 약속했고요. 교수님은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들의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마치 공장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짜 신분증과 위조 서류를 제작하는 전문 인력이 있었고 서류 발급 대행업체도 운영했죠. 적발 당시 약 300쌍이 이 조직을 통해 위장 결혼을 했는데 이 중 70% 이상이 유흥업소 취업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2018년 발생한 서류 위조 사건은 규모면에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등촌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적발된 이 조직은 약 5,000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위조된 재직 증명서, 학위 증명서, 범죄 경력 증명서 등을 통해 한국 국적을 얻으려 했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죠. 이 위조된 증명서는 건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뒷돈이 오갔다고 해요. 2020년 사건은 범죄의 양상이 더욱 조직화됐습니다. 태국 현지 브로커들이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냈고
이들에게 매달 500만 원의 수입을 약속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강남, 송파 일대 유흥업소에 취업시켜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연간 수익이 약 50억 원에 달했다고 해요. 니차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살기 위해서라고 변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불법 행위들이 오히려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태국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런 범죄 조직들은 자국민들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죠. 이건 태국인들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니차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다른 학생들은 이 심각한 현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던 강의실에서 니차가 다시 한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모든 태국인이 그런 건 아닌데 왜 모든 태국인을 나쁘게 보죠? 소연이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최근 신문 기사들이 들려 있었어요. 제가 최근 사례들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서울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위장결혼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30% 증가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수법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연은 프로젝터로 관련 기사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통해 더욱 교묘하게 한국 남성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단순히 서류상의 결혼이라며 위험 부담이 전혀 없다. 5년간 매년 500만 원씩 확실하게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심지어 이혼 시 모든 법적 문제는 우리가 책임진다며 불안감을 덜어주죠. 소연은 실제 SNS 모집 글의 캡처 화면을 보여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브로커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성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요. 대출이자 갚느라 힘드시죠? 은행 문턱만 달았죠?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노린 문구들이 많았어요. 카드값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환영, 빚 때문에 힘드신 분들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런 식이죠. 더 교묘한 건 국제결혼정보회사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정보 업체인 것처럼 포장해서 남성들의 경계심을 낮추는 거죠. 심지어 태국 여성과의 진정한 만남을 주선한다며 실제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지만 이는 모두 위장결혼을 위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니차가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 행위가 다른 범죄와 연계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인천에서는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태국인들이 마약 밀반입에 가담한 사례가 있었어요. 또 대구에서는 위장결혼한 여성들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교수님은 이 시점에서 개입하셨습니다. 두 학생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니 이 문제는 단순히 개별 사례로 볼 수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최근 연구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태국인의 한국 입국 거부율이 20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위장결혼 등 불법 행위 때문에 강화된 심사 기준의 영향이죠. 결과적으로 정직한 태국인들의 한국 방문과 이주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니차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최근 경찰청 수사 결과를 보면 이런 불법 행위 때문에 일부 순진한 태국 여성들은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브로커들은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약속하며 태국 여성들을 모집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불법적인 일에 강제로 동원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입국 심사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교수님은 경찰청의 최근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적발된 태국인 마약 사범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어요. 특히 방콕발 인천행 항공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급증했죠.
이들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나 위장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할 수밖에 없었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브로커들은 새로운 편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태국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거예요. 입국 심사가 강화되자 아예 결혼비자로 합법적 입국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들은 한국 남성을 태국으로 초청해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 입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훨씬 더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브로커들은 먼저 빚에 시달리는 한국 남성들을 물색해 태국 현지 관광을 제안합니다. 모든 경비를 브로커가 부담하죠.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파타야나 푸켓 같은 휴양지에서 호화로운 관광을 시켜줍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남성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거죠. 교수님은 실제 적발된 사례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관광 중간에 태국 현지 관공서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태국 법에 따른 정식 혼인신고인데 통역부터 서류 작성까지 모든 것을 브로커들이 대행해줍니다. 남성들은 그저 서명만 하면 되죠. 이후 이 혼인신고 서류를 한국 대사관에서 공증받아 한국에서 결혼비자 F6를 신청하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 남성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수수료를 약속하면서도 성금으로 300만 원을 즉시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태국 여성이 한국에 입국한 후에 분할 지급하기로 하죠. 이런 방식으로 남성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겁니다. 소연이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법이 적발된 사례도 있나요? 교수님은 최근 뉴스 기사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특히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 입국하려던 20대 후반의 태국 여성이 심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여성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지만 면접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견됐죠. 신랑의 직업과 가족관계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신랑과의 대화 내역이나 실제 만남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출입국 심사관의 철저한 조사 끝에 이 여성은 결국 입국이 거부됐고 태국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후속 수사 결과 같은 수법으로 이미 20여 명의 태국 여성들이 입국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중 일부는 심사를 통과해 한국에 입국했지만 당국은 이들의 체류 자격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수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입국 심사가 강화될수록 이를 피해가기 위한 방법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요. 특히 태국 현지의 브로커들은 한국의 법적 허점을 파고들면서 새로운 수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니차는 완전히 침묵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이런 구체적인 범죄 사례들 앞에서 그녀의 감정적인 변호는 설 자리를 잃은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SNS 캡처 화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근 태국의 주요 SNS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 이후 더욱 거세졌죠. 한국은 태국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 태국 여성들을 차별한다. 태국을 후진국 취급한다는 등의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방콕 포스트 같은 현지 언론에서도 한국의 출입국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고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습니다. 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반한 감정을 공공연히 표출하는 태국인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한국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위장 결혼이나 불법 체류와 같은 위험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죠. 지난달 태국 현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이주를 희망하는 태국인 중
62%가 한국을 첫 번째 선택지로 꼽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 격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물론 한국의 높은 임금 수준이 큰 요인이 되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K-팝과 한류 문화의 영향력, 발달된 의료 시스템,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법치주의가 잘 확립된 사회라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태국인들의 SNS를 보면 한국을 비난하는 글과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 글이 공존하는 모순적인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니차는 이미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책상 끝을 꽉 쥐고 있었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왜 이토록 무거운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 국가의 자존심과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충돌하는 지점이었으니까요.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와 위장결혼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두 나라의 복잡한 감정과 현실이 얽혀있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오늘의 강의는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분명 제가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해야 할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 브로커들이 이러한 일들을 몰래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그렇게 한국에 온 태국 여성들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